혹시 이 추억의 교과서 기억나시나요?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며 외우던 시절, 교과서는 배움의 길을 열어준 소중한 존재였죠. 그 당시 제가 이제 학교를 가면은 집보다 학교가 좋아요. 지금처럼 뭐 아이들이 읽을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TV가 이렇게 보급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는 뭐 라디오 정도 벽에 걸려 있는 정도니까 교과서라는 건 굉장히 읽을 거리가 많은 소중한 책이죠. 포장했어요. 맞아. 비닐로. 뭔가 소중히 다뤄야 될 물건처럼. 절대적인 학창 시절에 너무 소중하고 이걸 내가 다 습득하리라. 그렇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바를 이제 잘 전달하는 매개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에는 이미 제가 깨우친 지식들이 써있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버렸어요. 그럼 요즘 아이들에겐 어떨까요? 낙서장, 학교 공부를 압축해 놓은 참고서, 배우면 배울수록 난해하고 아리송하고 또 난감하기만 한 교과서. 대체 우리의 교과서는 왜 어려운 걸까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매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 평등 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핀란드 학교의 수업은 과연 어떨까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연산을 배우고 있네요. kertaa 15 miinus 9. Eli ensimmäisenä. Miten lasketaan? Lia. Sulkujen sisältä. Eli koko muu lasku seuraa tänne sitten. Tuolta 8 plus 2 rivillä. Ja sitten ainoastaan se, mitä sulkeista on, niin sitten laitetaan. 교과서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계산 문제부터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푸는 게임 문제까지 그 형식이 다양합니다. 우린 핀란드 교사에게 한국의 4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여봤습니다. Okei.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는데요. In Finland we don't have this kind of at math books. These are nice. Yeah? We don't have these in Finnish books. Yeah? 화려한 그림과 컬러풀한 색감, 게다가 고급 종이 재질까지 고품질의 한국 교과서에 놀라는 눈치인데요. 내용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군요. In Finnish exercise book, there's always like this how to do it, and kids can watch it from here. And this is the homework, so there's only like 2 exercises to do at home. So they are quite easy. oppikirjoja sitten tuolla Koreassa on. Eli tässä ensimmäinen tehtävä. 우리는 핀란드와 한국의 4학년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평면 도형의 이동 단원을 가지고 한국 교과서로 수업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Eli mikä oli vihreä muoto? kolmio. Hyvä. Mikä tämä oli tämä sininen? Siinä. Tämä on suunnikas, jossa vastakkaiset sivut on samaan suuntaan ja yhtä pitkät. Eikö vaan? 제시된 사다리꼴 도형을 이동시켜보는 수업입니다. Mutta kattokaa, jos se pyörähtäisi tänne myötäpäivään tai vastapäivään, niin silloin kun tämä menisi tonne, niin tämä vihreähän pyörähtäisi tänne.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먼저 평면 도형을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켜 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는 대체로 쉽게 이해했는데요. Ja tässä sanotaan, että mieti, mitä tapahtuisi, jos sitä kääntäisi tonne. Miten se kääntyisi sinne ylöspäin? Eli älä pyöritä sitä, vaan katso sitä ja mieti, miltä se näyttäisi, jos sen kääntäisi sinne. Mä en oikein ymmärrä. Onks vaikeeta? Joo.
Se on vähän vaikea miettiä. 이번 순서는 도형을 뒤집어 대칭 이동시키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뒤집은 모양을 쉽게 떠올리셨나요? Käsi ylös, kenen mielestä on vaikeeta? Joo, ja nyt rohkeasti nosta käsi ylös.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요. 한국 교과서가 핀란드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Yhdistä. Se oli varmaan se, kun sitä pitää käännellä. Se oli jotenkin uusi tehtävä sille, että ei oikein ikinä tehnyt vastaavanlaista tehtävää. Niin kun mä sain sen paperin, niin mä katsoin, että miten tämä niin tehdään. Meidän matikan oppikirjassa ei ole niin tollaisia tehtäviä. 자,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린 평면도형의 뒤집기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핀란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면도형의 이동을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가 평면도형에 이동해서 평면도형을 뒤집어 볼까요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먼저 뒤집는다는 게 뭘까? 자, 반대로? 반대로라는 거는 오른쪽의 반대로 왼쪽. 그러면 오른쪽의 반대로 왼쪽으로 간 것도 뒤집는 거야? 돌린 거야? 이것도 뒤집은 거야? 한국 학생들에게도 역시나 평면도형의 뒤집기는 난관입니다. 뒤집는다는 게 뭘까? 몇 쪽에 있냐면 96쪽에 보세요. 교과서에 개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설명하는 선생님도 진땀을 뺍니다. 얘는 지금 보라색이 자 봐봐 뒤집었던 처음 것이 오른쪽 위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뒤집었더니 왼쪽이 있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도형의 이동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중학교에서 배울 좌표 평면도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나라 거랑 우리가 한번 해본다라고 했죠? 이번엔 핀란드 교과서로 평면도형의 이동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뒤집는다고 했어, 그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얘를 뒤집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거울을 갖다 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핀란드 교과서는 거울의 개념을 활용해 평면도형의 대칭 이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갖다 대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 니은자 있죠? 니은자가 거울에 본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건 뒤집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종합장에다 그려보세요. 간단한 거울 개념 하나로 대칭 이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게 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설명이 이렇게 다른 학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그냥 딱딱 문제만 말하는데 핀란드 수학은 거울에 비친 막 그렇게 해서 좀 더 이해가 쉽게 해줘서 더 재밌고 쉬웠던 것 같아요. 한국 교과서에서는 그냥 뒤집는다고 해가지고 잘 안 본 애들은 이게 뭔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치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하면서 풀릴 것 같아가지고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양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같은 내적 분량이에요. 배우는 학습량은 차이가 없지만 내용에선 한국 교과서와 차별점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도 문제만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주 쉬운 고르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뒤집은 모양을 예상하고 색칠하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좌표까지 위치 찾기까지 하게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핀란드의 한 유명 출판사입니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핀란드에선 교사들이 직접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i, tervetuloa. No kyllä. 현직 교사이자 저자인 핀란드 선생님들에게 한국 교과서를 보여줬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Täällä tulee tosi iso luku, siis täällä on näin isoja lukuja 4:lla. Että se on ainakin Joo, selkeästi se on ihan ero. selkeä ero. Joo. Niin on. Joo. Sehän se olisi allekkaan jakamisessakin just, että kun ei vanhemmat osannut niin kuin sitä just neuvoa, että siitä vähän tulee, että pitäisikö sitten kuitenkin olla myös se. 핀란드 선생님들은 한국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이 학년에 비해 난도가 꽤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Tuli sellainen myös, että varmaan on sisältöä enemmän, mitä Suomessa 4. luokalla. Niin varmaan mennään niin kuin eteenpäin, että meillä ehkä tulee osa näistä sisällöistä vasta sitten myöhemmin, ei 4:lla, että 5:lla tai... 실제로 다른 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교육과정이 단원을 앞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발달 과정보다 빠른 진도에 많은 학습량이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과서의 진도만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을 올라갈 때 양이나 수준이 조금 점프하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 수학 개념이나 지식 부분을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향후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해가 안 된 부분이니까 축적이 되면서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현상들도 생기겠죠. 그렇다면 공부하기 어려운 교과서는 수학 과목만의 문제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인 두 아이들, 심은지 씨는 최근 학원 대신 집에서 교과서 위주의 자율학습을 시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로 자율학습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죠. 저학년은 이렇게 딱 그냥 교과서만 봐도 그냥 나 이거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 응? 발표해 발표해 교과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본데요. 세 번 읽어봤어. 응. 근데 모르는 거야. 3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할 정도면 꽤나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이현아, 뭐가 어려워서 엄마한테 물어봐. 물어본 거예요? 이연이를 아리송하게 만든 교과서 어떤지 살펴볼까요? 뭐가 어려운 건지 얘기해줘. 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시에는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란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민수의 강아지를 설명하는 글인 것 같아요. 민수의 강아지가 어떤데요? 민수의 강아지는 작은 주전자만한 크기의 하얀 털이 있고 동그랗게 꼬리가 말린 강아지예요. 이 시에서 표현되지 않은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얘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 기억해야지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학년한테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럼 교과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민순의 강아지란 시를 읽고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살핀 후 대화 가운데 이 시에 표현되지 않은 생각을 적도록 한 것인데요.
과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일까요? 우리 교과서로 공부하려면 7살 때 웬만한 그냥 그림책은 읽고 그 그림책이 말하는 뜻은 이해할 수 있어야겠구나. 얘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렇다면 글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읽기 능력 수준을 알아보는 독해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독해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900점이 적정 독해 지수지만 기준을 넘는 높은 수준의 독해 단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독해 지수를 기록한 이름짓기 가족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내용보다는 교과서에 실린 질문의 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인공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그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붙임 딱지를 활용해 정답을 적도록 제시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붙임 딱지에서 제시한 정답을 빈칸에 붙이면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도 어렵고 정답도 정해져 있는 교과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죠?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이 느끼는 국어 교과서는 어떨까요? 아이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문제 중에 이야기를 중요한 내용만 써야 되는데 근데 막 그게 너무 기니까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오 이제 좀 재밌다 하면 끝나요. 1분만 나와서 아 이제 좀 읽을만 한데 하면 끝나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그걸 또 상상해서 쓰래요. 이미 있는 이야기를. 틱박. 그게 답답해요? 네. 생각만 해도 답답한 교과서. 아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국어교육 전문가인 박지희 교장 선생님 역시 국어 교과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아이들한테 뭐 제가 이제 듣기 싫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그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 반에서 표현력이 되게 좋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겠지래요.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알겠지라고 하는 순간 아 저거는 다시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막 불안한데요.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또 개발자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제재고 또 세대를 거쳐가면서 다 공유할 만한 그런 제재인데 아이들의 경험이라든지 아이들의 이해나 환경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들이 학습자들의 경험이나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학습자들이 어떤 읽을 만한 그런 제재인지를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전에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 후 처음으로 집필된 국정교과서. 마치 선생님이 말하듯 질문하는 수학 문제들이 참 정겹습니다. 해방 후 미군에 의해 발행된 최초의 교과서는 오랜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우리 말과 민족 정신 그리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비행기, 탕크와 같은 교과서들이 새롭게 발행됐는데요. 시대의 요구에 맞춰 교과서가 변화한 것이죠. 운크라의 원조를 받아 교과서를 출판해야 했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젠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품질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소재의 화려한 사진과 그림들, 국정교과서는 물론 이젠 다양한 종류의 거민정 교과서까지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탄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뼈대는 바로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이란 각 과목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한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반영한 것이 곧 교과서인데요. 그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국가가 주도해 집필하는 국정교과서와 출판사가 집필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는 검정교과서, 그리고 민간에서 편찬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인정교과서, 또 교육당국의 심사 없이 출판사나 저작자가 자유롭게 집필하고 발간하는 자유발행제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옷으로 몸을 커버할 수도 있잖아요. 몸은 이제 교육과정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 그 구심점을 먼저 교육과정으로 잡고 교과서를 자료로 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지난 70년간 우린 12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쳤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때마다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이 발표되고 한 출판사에 교과서 집필진들이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간. 무엇보다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충족시킬 교과서 개발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검정교과서로 됐지만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과서 쪽수도 예를 들면 몇 쪽까지만 써라. 조선시대 갖고도 막 이만한 막 200쪽, 300쪽짜리 나오는데 저희는 아까 막 20쪽밖에 안 되니까 아까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압축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학부모들의 의견 물어보면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학생 모르면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결국은 교사는 뭐예요? 그것을 뭐 쉽게 풀어주는 수업밖에 하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가 이제 경전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곧바로 이제 자기들의 존재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늘기는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는 엄청 부담이 있고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배울 내용들이 많아지고. 내용 체계표가 굉장히 제한된 지면 안에 새로 넣어야 할 내용들은 점차 늘어나고 집필진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교과서에 넣어야 검정교과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거의 쉼표 위치까지 저희가 다 해석을 해서 100%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날씨와 우리 생활이라는 부분인데요. 성취 기준 해설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구름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과정은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가 커져서 떨어지는 수준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러니까 구름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할 때는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그 위의 것들은 다른 현상들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그 사각형의 포함관계를 다루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에 포함되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고 이런 거는 그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유의사항에 포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딱 틀. 그러니까 틀이라는 건 뭐냐면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쳐야 돼. 엄마 이게 곧 가서 갖고 와. 그래 가지고 왔어. 초등학교 3학년인 은교는 집에서 교과서로 엄마와 함께 복습을 합니다. 과학. 엄마는 은교가 교과서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과 사회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은교. 흐르는 물은 땅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거래. 응. 어떻게 배웠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여기다가 생모래하고 흙모래를 그 화산처럼 쌓아갖고 실험을 한 거야? 학교에서? 재밌었겠다. 그러면 이게 뭔 거야? 물이 흐르면서 땅의 모습을 변화시킨대. 물이 땅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건데 왜 변화가 될까? 물인데? 응? 몰라.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응?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가서 배우긴 배웠는데 영 생각이 나질 않는 눈치군요. 지표를 깎아서 해. 지표가 뭐야? 지표가 뭐일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지 하늘 천 따지 거기에서 땅지 지표의 바위나 돌, 흙 등이 각각 끼는 것을 침식작용이라고 하며 또다시 난관입니다. 국어사전 좀 갖고 와볼까? 방에 있잖아. 과학 수업에 국어 사전까지 동원됩니다. 교과서엔 침식이란 별도의 용어 설명이 없어 이렇게 사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침식을 찾으려면 이제 침식은 좀 더 뒤에 있어. 좀 뒤에 있지? 아이고 아닌데. 안 나왔네. 국어 사전에도 없는 용어. 침식이 안 나왔다 여기에는. 그러면 스마트폰이 있지요.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이건 뭐래? 잠길침. 잠기다 침. 이건 뭐래? 좀 먹을 식. 그 좀 먹을 식은 뭐일 것 같아? 좀 먹다가 뭐야? 조금 먹다. 이렇게 그건 말 되네요. 조금 먹다가 아니고 이게 갉아 먹는 거. 갉아 먹어서 어떻게 한대? 막 갉아 먹어서 잠가 놓는데.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퇴적은 뭘까?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되게 할 게 많다 그치? 과학하면서 아야 어여 오에서 찾아야지. 어려운 말들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그런 말들 다 무슨 말인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알았어요? 다는 아니고 조금 그래.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주겠지 하고 넘어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순간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단어의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 수준이 맞지도 않는 걸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걸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외워야 하는 단어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은교만의 문제일까요? (4학년)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 오늘은 또 뭘 배울까 기대감이 가득 찬 얼굴인데요. 여러분, 경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차, 돈, 대출. 좋아요. 맞아요. 또 뭐가 생각납니까? 거래. 좋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비는 하고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소비는 생산한 것을 사서 쓰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입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에 나온 생산과 소비를 배워보는 시간. 아이들은 이 단원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회 과목은 어떤 느낌일까요? 설명이 너무 길어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희소성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게 경제적 교류 이런 거예요. 나만 모르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이제 알았어. 우리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알았어요. 3학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안 나는데 근데 4학년 되니까 애들도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랑 좀 똑같구나. 아 똑같은데. 사회 교과서가 어떻길래 아이들의 성토가 이어졌을까요? 단원에 해당되는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문장으로 풀어주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나 쉬운 예시글들이 적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암기 과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과목.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수학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을 사회로 꼽았습니다.
개념어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한자 개념어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학생들이 좀 사회를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로서 다가서게끔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 속에서도 난도 높은 개념어들을 보다 쉽게 풀어주기 위해 배성호 선생님은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자, 경제 수업을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때요? 여기 어딥니까? 여기 바로 앞에 편의점이죠? 네. 선생님이나 여러분은 요 편의점 가면 주로 무슨 활동을 할까요? 소비 활동을 해요. 맞죠? 어떤 물건을 살지 그런 고민하죠. 근데 여기서 편의점에서 생산 활동은 어떤 게 생산 활동일까요? 물건 파는 거. 예, 물건 파는 거. 아이들에게 친숙한 사례들로 개념을 설명하자 수업의 집중력이 높아지는데요.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4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배워야 할 영역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들을 주입식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하나의 단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결성 있게 이 전체 학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 다루면 안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게 다. 어떤 부분에 있어 정치도 요만큼까지는 다뤄야 되고 경제도 요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도 요만큼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학습자의 흥미보다 가르쳐야 할 교과의 목표가 더 중요해진 교과서. 그러다 보니 지적 호기심을 성장시키고 배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아이들은 교과서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